11번 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의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기반산업이 되려면은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산업의 지역 고용률이 전국 고용률보다 크면 되겠죠. X지역의 A산업부터 살펴보면은 A산업의 지역 고용률은 320분의 30이잖아요. 반면 전국 고용률은 540분의 80입니다.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전국 고용률이 지역 고용률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산업은 비기반 산업인 거예요. B산업도 마찬가지죠. 지역 고용률은 320분의 50이고 전국 고용률은 540분의 90. 마찬가지로 전국 고용률이 지역 고용률보다 크기 때문에 LQ가 1보다 작게 되는 비기반 산업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은 C산업과 E산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고용률이 지역 고용률보다 크기 때문에 비기반 산업입니다. 반면 D산업의 지역 고용률은 320분의 100이고요. 전국 고용률은 540분의 120입니다. 따라서 지역 고용률이 전국 고용률보다 크기 때문에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기반 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반 산업은 하나인 거죠. 2번이 답이에요. 12번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 마찰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자, 보기를 보시면 X지역의 현재 주민은 10,000명이고 1인당 월 점포 소비액은 30만원입니다. 올바른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 2고요. 잘못 적용된 게 1인 거예요. 즉 상권의 유인력 공식에서 분모에 있는 거리, 요 숫자 2가 정상이고 1이 잘못 적용된 거라고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고 점포 E, A, B, 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점포 3개가 A, B, C고 각각의 면적과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마찰계수가 2인 경우가 올바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계수가 2인 경우에 A 점포의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마찰계수가 1인 경우에 A 점포의 매출액을 빼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이때 상권의 유인력 공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권의 유인력 공식은 매우 자주 쓰이는 공식이죠. 맞는 공식이에요.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규모, 인구 또는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마찰계수가 1인 경우 먼저 구해봐요. 그러면 A 점포의 상권의 유인력은 그냥 거리분의 면적하면 돼요. 즉 5분의 750이고요. B 점포는 10분의 2500이죠. C 점포는 5분의 500이고요. 이를 약분해 주면은 3대 5대 2가 나오고요. 전체가 10이니까 A 점포의 비중은 30%인 거죠. 그쵸? 그러면 A 점포는 X지역 주민이 10,000명이니까 이 중에 30%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즉 3,000명이 30만원을 쓰게 할 수 있는 거니까 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 마찰계수의 2인 경우를 볼까요? 이 경우 A 점포는 5의 제곱분의 750이 유인력이죠. B 점포는 10의 제곱분의 2500, C 점포는 5의 제곱분의 500이 되겠죠. 이를 약분하면은 6대 5대 4고요. 전체가 15니까 A 점포는 15분의 6, 즉 4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10,000명 중에 40%를, 즉 4,000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요. 4,000명에다 30만원 곱해주면은 12억 원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찰계수를 1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보다 마찰계수가 2인 경우에 매출액이 3억 원이 늘어난 게 되겠죠. 3번이 답이네요. 13번 배보의 최소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소비용 지점은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쵸? 2번 등비용선은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아니에요. 등비용선은 이렇게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노동비와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2번이 틀렸고 답이죠. 3번.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적 입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죠. 4번.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제품이 원료보다 중량이 크면은 당연히 시장지향적 입지를 해야죠. 5번.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무게하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1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소 요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다. 아니죠.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 범위가 아니라 최소 요구치예요. 2번.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것까지의 거리다. 아니죠. 수요가 0이 되는 것까지의 거리는 최소 요구치가 아니라 도달 범위예요. 도달 범위. 3번. 배후지. 배후지는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이른바 상권 말하는 거예요. 답이죠. 4번. 도달 범위. 도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다. 아니죠. 정상 이윤 나오면은 도달 범위 아니고 이게 바로 최소 요구 범위예요. 이 최소 요구 범위. 5번.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는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아니죠. 중심지에서 배후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15번. 15번은 부동산 조세 관련 문제였는데요. 처음에는 3번으로 정답이 발표됐다가 결국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어요. 비록 정답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지만 여러분들은 3번으로 정답을 적어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 무시하세요. 넘어갑니다. 16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은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이득세는 위헌 판결 받았죠. 그리고 공안지세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주택 전매 제한, 부동산 실명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되지 않는 것은 기업, 디귿, 이응 이 세 개죠. 17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특이, 저소득층 주거 문제, 부동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그쵸? 2번. 부동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매부효과,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다. 맞아요. 3번. 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맞고요. 4번. 토지 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이다. 아니죠. 직접 개입 수단은 이 토지 수용만 해당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간접적인 개입 방식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고 답이죠. 5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 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단성 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그쵸? 일반적으로 분양가 규제하면은 민간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18번.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보기를 보면은 예상 수익이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더해주면은 요구 수익률이 되잖아요. 즉 9%죠. 따라서 투자 가치는 4,500만원 이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 0.09로 나눠주면 됩니다. 5억 원이죠. 19번. 주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틀렸고요. 니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맞아요. 디귿.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리을. 임대료 보조 정책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 임대료를 높인다. 아니죠. 임대료 보조 정책의 장기 효과는 공공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임대료는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 시장 임대료는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틀렸죠. 미음.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거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는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죠. 그리고 질적 수준 저하되는 건 맞아요. 어쨌거나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은 기억하고 리을 미음 3번이죠. 20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기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건 장기 전세주택이죠. 2번 아니면은 5번이 답이겠네요. 니은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니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겠죠. 몰라도 맞출 수 있죠? 이런 문제는 5번이 답이에요. 쉽다.